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자, 오랜만에 우리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되게 스케줄 많으신데 엄청 또 두꺼운 책을 번역하셔가지고 지난번에 2개의 인도였죠. 네, 그것도 두꺼웠는데. 그거만큼 두껍죠, 보면은. 근데 이거 저자 이름이 어렵다. 아미타브 아차리아. 못 외우겠습니다. 지난번에 2개의 인도 그 책도 네. 인도계 미국인이었던 네네, 맞습니다. 인도 사람이 쓴 책이었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찮게 이제 2번 연속으로 이제 인도계 저자분들 책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분들의 시야는 우리가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아주 오래된 역사를 면면히 지금 이어내려오는 나라이기도 네.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뭔가 되게 독특한 문명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독자성을 좀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관점이 저희랑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이제 서양에서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서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제 저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와 되게 다르다. 우리는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국제적인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잘해봐도 사실 한반도를 넘어서기 힘들어요. 인도 사람들은 약간의 역사만 알면 당연히 주변국 역사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겹치는 데가 되게 많죠. 아프리카까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이건 옛날서부터 당연히 자기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세력들하고 부딪힌 다음서부터는 영국, 프랑스, 온갖 나라들이 다 인도에 와서 서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보는 스케일 자체도 크고, 그 다음에 그 범주도 훨씬 넓고 깊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방향성이 달라요, 저희랑.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권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마치 그 사람들 생각이 우리 생각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이 과거에 이야기하던 여러 가지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식 민주주의라든지 영국식 민주주의가 가장 선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나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다. 네. 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옛날 그리스, 로마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문명 기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교육 과정을 쭉 이수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흐름을 쭉 타고 왔던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무엇인가가.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인도계 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외국 역사고, 저것도 외국 역사고, 상당히 다양한 시각을 이제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도계 저자들이 아마 글로벌 출판사들한테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2개의 인도 책 그 저자도 인도 출신이지만 네. 인도에 대해서 뭐 희망적인 면뿐만 아니라 되게 좀 비관적인 것도 많이 그렇죠. 담았겠습니다. 자기 경험과 비교,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IMF라는 곳에서의 어떤 근무 경험,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갔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 우리 고국에 대한 답답함, 예. 그런 게 실려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볼 수 없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인도 분들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목이 21세기 지정학이어서 이게 네. 뭔가 최신 이야기인가 싶은데 사실은 역사 얘기예요. 5000년 문명사를 담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제가 이제 원스 앤 퓨처 월드 오더잖아요. 과거와 미래의 세계 질서. 예. 그러면 이제 질서라는 것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었냐를 한번 역사를 통해서 보자. 우리가 역사라는 게 우리 뭐 위인전에서 봤듯이 각각 위인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긴 합니다만, 각 동네별로 나름대로 이제 있었던 질서라는 것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질서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허물어지고 또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 우리가 현대 또는 서구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인류 역사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특정 지역이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이 저자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민주주의, 네. 공화국,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생각하죠? 서구에서? 서구에서, 그리스에서, 네. 예, 뭐 폴리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네네네. 등장했다. 마치 그곳에서 없던 것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서구의 독점적인 이런 것들로 남아있다가 이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되면서부터 보편적인 가치로 이제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은 과거에 저 바빌론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에서도, 남미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책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2026년 되게 불안하고 겁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민주주의를 떠받들고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똘똘 뭉쳐있던 대서양 동맹이라고 하고 있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하고 미국하고 뭔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고 네. 미국이 막 나가는 것 같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이 기회를 후시탐탐 노리는 것 같고 야 이러다가 이제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는 겁을 내는데 이 저자는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는 여러 질서들이 다 있었고 그 질서들 속에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다 살아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질서, 서방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무질서란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이 아비규환으로 변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음. 다 괜찮은 거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나름대로 밸런스를 오히려 맞추고 살았어. 그런데 오히려 서구 또는 미국이라고 대표되는 세력들이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내면서 세상에 대해서 특정한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마치 자기 것처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옛날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운동하시던 분들이 보면 되게 재밌어 그런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도 그렇고 지정학도 그렇고 정치 외교도 그렇고 어떤 프레임 하나에 딱 갇혀져 있으면 네. 처음 씌워진 그 프레임으로 이제 끝까지 가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다양한 네. 시각을 또 우리가 또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역사라는 5,000년이란 걸 쭉 놓고 보면 흥방흥세가 있고 다 변화하는 과정인데 영원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그런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의 흐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문명 간의 충돌, 이제 적대적인 세력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세계대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문명이라는 건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질서라는 것은 어떨 때는 협력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베끼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 인류 역사 아니었냐라는 게 이제 저자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러게요. 그 5,000년 역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순간은 정말 찰나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많은 것들을 또 걱정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세상 사람들은 항상 다 지금 오늘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아,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리가 역사라든지 뭐 지식에 대해서 꽤 자신이 있으신 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되게 피상적이었네? 되게 한쪽만 바라봤네? 이렇게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되게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200만 뷰 나온 영상이 하나 오, 최근에 200만. 탄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영상을 보고도 우크라이나를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좀 도발적으로 썸네일을 달았어요. 예. 그게 우크라이나의 어떤 네오나치라든지 폴란드와 사이에서 어떻게 막 살상이 네. 많았던 것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음. 그거를 보고 나면 아 이게 역사라는 게 단순히 이제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한 불쌍한 나라 네.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하는 나라 이 프레임은 또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중층적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이제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우크라이나 말씀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옛날 폴란드 지역이었고, 국경선이 다 이렇게 스탈린 때문에 다 움직였단 말이죠. 보면 그 사이 속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뭐 가족들 간의 뭐 사륙 이런 것들은 우리는 마치 1945년 5월달에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딱 끝나면 모두가 해피하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로 한 4, 5년 동안 무자비한 살상과 추방과 반목이 있었죠. 사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난 건데 저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고 그러죠. 소설 같은 만화 같은 형태 이제 쥐라고 있습니다. 쥐요? 예, 쥐. 쥐. 예, 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쥐처럼 표현돼 있는 이제 소설이에요. 맨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 천신만고 끝에 그러니까 지금의 폴란드 쪽에서 원래 살던 이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막 온갖 지역을 돌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동네에 돌아갔어요. 내 집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하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내 집은 폴란드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폴란드 사람들은 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주진 않죠. 이 사람을 목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 장면으로 끝나요. 인생이 되게 허무하다.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특정한 일이라기보다는 수많은 곳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과거에 오스트리아나 체코나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환영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지역에는 원래부터 짧게 잡아도 한 2, 300년, 길게 잡으면 500년 이상 살아왔던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독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됐는지 지금도 사실 모르는 거죠. 이게 사실 지정학이라는 게 그냥 그 태어난 곳, 지리적인 변하지 않는 것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끊임없이 변해요. 뭐 기후 때문에도 변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말 달리던 그 몽골 사람들은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대제국을 건설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때 뭐 기만민족 뭐 기만민족이 어떤 언제든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뭐 고기 말린 거 뭐죠? 그 육포. 육포, 네. 육포의 힘도 얘기하고. 네네. 근데 육포라는 게 뭐 어제 있고 오늘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육포는 존재하고 예. 그 사람들은 항상 살았어요. 근데 게르만족의 이동 같은 경우도 동쪽에서부터 훈족이 밀고 네. 들어오면서부터 밀려난. 예. 그럼 훈족은 도대체 왜 등장했으며 결국 쫓아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하다 넘나들면서 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것이 그 당시 몇 번 나타났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추워져. 이제 겨울철에 어디론가 가서 여기서 양, 말, 뭐 이런 예. 것들을 먹이고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먹을 데가 없네. 이러다 이동해야만 가족들 다 굶어 죽겠네. 그러면 이제 주변으로 이제 가는 거죠. 내가 죽느니 너희들을 죽여서 내가 뺏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그것들이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역사들을 이제 바꿔 나갔던 과정이에요. 지나고 보면 도대체 왜?라고 하면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진짜 원초적으로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역사만 봐도 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추운 날이 되면은 제일 그리운 게 뭡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추운 날이 반복되면 따뜻한 아랫목이 제일 좋죠. 예. 우리는 왜 이렇게 방바닥을 뜨겁게 하는데 익숙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조선 후기 시절에 이제 소빙하기라는 것이 찾아왔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큰 난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뭐 방 한 칸 정도 이렇게 해놓거나 없었거나 했는데 도저히 이제 옛날식으로 뭐 화로 하나 꺼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온돌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럼 온돌을 때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해와야죠. 베야죠. 예. 그 나무를 베서 이제 다 땔감으로 쓰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민둥산 되고 없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비가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오니까 하천이 범람하고, 그 다음에 경작지가 횡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기근 사태들이 벌어지고, 그 전까지 안정적으로 잘 움직였던 같은 사회 체제들이 이제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선 역사만 봐도 이 책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역사들이 많지만 우리는 뭐 예전에는 왕이 잘 다스리다가 갑자기 당파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문제가 심해졌다라고 보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자원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그 한정된 자원을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결국 정치의 몫인데 그 전보다 훨씬 격렬해지고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뭔가 상황이 괜찮아질 때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등장하고 평화롭게 좀 평화롭고 서로가 공존하거나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게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일까? 예를 들어서 저성장 국면으로 빠지고 뭐 자원이 부족해지고 그럴수록 외교적인 뭐 단절이라든지 블록화 이런 것도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다보스 포럼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또 오래간만에 다보스 포럼이 또 아주 이제 유명 원래 경제 포럼인데. 경제 포럼인데 사실 이제 정체가 뭐냐? 트럼프가 그냥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뭐 사실 정체가 뭐냐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참 많이 들었죠. 도대체 얘네들이 뭔데? 그래서 뭐 사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쓰고 온 것도 되게 많죠.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보스 포럼 보면은 이제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담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교의 어떤 보면 전형적인 거죠. 다자간 외교.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으세요? 오래 안 됐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외교 그러면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전후한 시점, 뭐 빈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전후 체제를 하면서부터 이제 다 모여가지고 뭐 야, 이 프랑스는 어떻게 할 거며 뭐 또 대화를 통해서 뭔가 나눠 먹기도 하고 저녁 때 끝나면은 뭐 춤도 추고 뭐 술 한 잔도 하고 이게 되게 유럽의 문명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오는데 그 21세기 지정학 이 책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저 중동 지역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4대 문명의 시작부터 외교가 있었던 외교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집트라는 동네가 있고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집트는 섬처럼 고립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는 개방된 지역이고 그러면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적대국일 수도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만만치 않은 세력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몇 번 전쟁을 했습니다만 이 전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게 결국은 더 안 좋은 결과만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서로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지금도 평화조약이 있어요. 흙으로 돌판에다가 흙판에다가 쓴 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각 정상들끼리 보냈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보냈던 뭐 문자 메시지 문자. 이런 게 이제 막 공개가 돼가지고 또 막 문제를 남지만, 그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서한으로 뭐 양피지에 썼던 파피루스에 썼던 그 서한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되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를테면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힘이 센 상황이었는데 A라는 다른 나라가 이집트한테 뭐 사신을 보냈는데 되게 잘해줬어요. 이 모습을 본 B라는 나라가, 아니 나도 당신한테 그동안 잘해줬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왜 안 해주다가 얘한테만 잘해준 거야? 예. 삐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집트는 달래기 바빠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때 좀 내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정상회담하는 이런 모습까지는 연출되지 않았으나 어쨌든 서로 간에 문서로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누가 거기다 보증을 서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결혼도 시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중동 지역 그러면은 얘나 지금이나 맨날 전쟁이나 하고 끝없는 싸움의 이제 현장이다 싶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중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고대 역사를 보고 있으면 이후 5,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의 본질, 그 다음에 세계 문명의 핵심, 그리고 뭐 지정학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왕권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고, 그 다음에 외교라는 게 등장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항상 전설이나 전승을 통해서 혼란한 시절이 있었는데 누군가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를 질서로 만들고 혼란을 수습하는 이러한 모습들. 네. 이게 보면 다 그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등장해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외교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다 보니까 네. 고대나 네. 현대나 또 비슷하게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흘러오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그 다보스 포럼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그 국제 정세, 외교 이런 것도 참 한 치 앞도 저는 예상하기 힘들구나. 네.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타고 가다가 무슨 에어포스 원에 문제가 생겨서 되돌아갔다, 참석 안 한다라는 속보가 네. 나오다가 예. 무슨 뭐 다른 비행기 타고 다시 도착했다 해서 또 막 신나게 떠들고 예. 그것만 봐도 예상이 안 오늘 돼요. 녹화하는 날이 이제 22일인데 말이죠. 예. 22일 동안 벌어진 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6년 들어서요. 네. 지금 또 꼴랑 22일. 1년에 10%도 안 지났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성공했어요. 마두로가 이렇게 됐고, 잡아. 그 다음에 그린란드를 둘러싸서 진짜 얘네들이 한판 붙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노벨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왔고, 그 다음에 대만이 미국에 대해서 5천억 달러 투자에 네. 관련된 맞아요. 이야기도 나왔고, 대한민국 코스피가 지금 이제 5천 넘었고. 5천을 넘었고, 이게 22일 만에. 25년에 우리가 1년 동안 25년에 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중에 가장 그래도 확률이 높았던 거는 아마 5,000P가 네. 그래도 네. 그나마 제일, 그러니까 사실 26년 언젠가는요. 아니면 상반기. 그렇죠. 뭐 잘하면 상반기 중에 달성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로 봤는데 그냥 20일 만에, 거래일로 따지면 정말 네, 20일도 안 됐죠. 예, 한 10며칠 만에 달성해버렸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항공모함이 떠 있고 여러 가지 프레셔를 예. 가하려고 준비는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어느 날 인형 갑자기. 뽑기를 해가지고 데려갈 줄은 또 알 수가 없었던 일이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상황에서 그린란드 관련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1년 후에 또 나와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또 이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엄청나게 이제 받고 싶어 한다고는 압니다만, 네.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변하는 게 그게 본인 성격이기도 하고 전술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이제 딱 1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네. 1년 돌이켜 생각해 보면 1년밖에 안 됐네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보내신 시간보다 한 예. 3배쯤만 더 참으시면. 아유.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예.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는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년 동안 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무슨 뭐 이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NSS라고 하는 보고서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내가 굳이 협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워서 얻어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얻어낼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조용히 밝히면 사람들이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땐 조용해요. 근데 그린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상대방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하게 내가 그린란드 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말이나 들을까요? 그래서 최대의 압박을.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1년 동안 잘 지켜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처럼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국경선을 바꾸고 그 지역을 영구히 점령하겠다라고 협박이나 말은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한 사례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판을 흔드는 데는 아주 타고났어요. 그걸 즐겨요. 판을 흔들어서 상대방이 겁에 질리던 못 버티겠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던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대화를 제시하고 자기들의 카드를 꺼내도록 이제 만드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무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묵묵부답으로 대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대방이 목소리가 좀 잦아질 때쯤 돼서 이야기를 이제 해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힘, 그리고 막 SNS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공식적, 비공식적인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대를 도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 책을 보다 보면 각 지역마다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라고 할 만한 등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사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이제 바스코 다가마를 비롯한 예.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인물도 비슷했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역사에서 보통 바스코 다가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뭐 그런 이야기, 바스코 다가마를 기억하시는 분은 대충 아실 거예요. 네네. 유럽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네. 인도까지 최초로 항로를 개척했다. 예. 그러면 아무도 없는 바다를 막 혼자 외롭게 막 항해해가지고 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 쭉 내려와서 이 네.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지 어. 그 주변 지역에 뭔가 아는 게 없어서. 희망봉을 딱 돌자 말자부터 예. 지금의 탄자니아 정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인들, 교역량들, 번성하는 도시들, 무역 상인들 넘쳐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한 일은 뭐죠? 포탄을 날리고 예.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돈 주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었던 물건들을 뺏어온 거죠. 네. 그리고 자기의 권한을 내세울 수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역에서 보면은 멀쩡한 질서를 흔들어가지고 그렇죠. 침략자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유럽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기존에 있던 질서를 누군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3년 후에 물러나면 우리는 이제 아무 문제 없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2018년부터 생각해 보면 좀 있으면 10년이에요. 퇴임할 때까지 생각해 보면은 거의 이제 12년.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세상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롤백 해가지고 다시 돌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21세기 재정학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또 관성으로 또 그만큼 또 다른. 또 변화는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들을 또 잡아나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그 당시를, 그 현재를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 그렇죠. 페이지를 다 넘겨보면 그냥 저 역사 속 한 페이지일 뿐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이 책을 보면서 특히 앞쪽에는 이제 역사 순서로 나오니까 예. 처음에 이제 바빌론, 뭐 이집트 이런 네. 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내가 알아라고 딱 들여다봤는데 이게 또 아니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다른 관점으로 보기 다른 때문에.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 그러면 자유, 토론,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번성했던 예. 지역이고 페르시아는 우리 이제 그 영화 더 300에서 본던 것처럼 약간 좀 뭔가 정체불명의 좀, 야만인들이 예. 막 와가지고 했던 것 이미지론이죠, 그렇게. 예. 그냥 흐릿한 공포스러운 이미지만 남아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당시에 여러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잘 보면 반대예요.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어요. 우리는 제국 그러면 무서워 싫어 라고 예. 이야기하지만 뭐 이 책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국이라는 이름을 달 정도면은 너그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가 잡혀져 있고. 그렇죠. 내 질서에 대해서 인정만 되면 너가 인정만 하면 너가 무슨 종교를 믿던 너가 무슨 생각을 하던 무슨 옷을 입던 무슨 관습을 가지던 노 프라브로. 그렇죠. 큰 제국 운영하려면. 그렇죠. 네. 포용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지금 이란이죠. 대제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포용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단 말이죠. 더 300에서도 제일 유명한 대사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자비롭다. 네. 사실 자비로웠어요, 진짜로. 그에 비해서 그리스 이 도시국가라고 했던 친구들은 뭐냐. 지극히 편협하고 속이 좁고 옹졸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모든 사람이 투표했나요? 아니죠. 가진 사람, 그쵸. 백인, 뭐 소수
뭐 이제 이런 사람들만 투표했을 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이제 역사 시간에 뭐 헬레니즘 문화 뭐 그래가지고 꽃피던 찬란한 그리스 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막 이제 번져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문화라는 거는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섞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지는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나의 질서를 집어넣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서 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반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산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도 가고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지역들을 넘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항상 남의 문화를 낮춰봐요. 섞이지 않으려고. 지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우월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로우니까 오 저게 좋아요라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 해서 따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고 강제해서 넓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 저자의 생각, 저자의 관점? 뭐 그럴 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어떻게 논박할 수 없을 정도의 풍부한 주와 사례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역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저자의 차력쇼, 이걸 어떻게 다 끌고 가지? 막 이래 싶을 정도로. 가끔 그래서 그 인도계 작가분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은 네. 아 이게 시각도 다르고 네. 내용도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 이제 21세기에 보는 5,000년 전의 그 역사부터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이라면 어떨지.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이 가장 강한 패권 국가인데 네네. 역사의 아주 그 작은 한 페이지의 현재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또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항상 모든 순간에는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질서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무슨 상황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역사가 한참 지나고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부채가 너무 많았어. 아니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어. 아니면 외부에 뭐 어떤 충격이 있었어.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 후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야, 2007년도만 해도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정부 부채가 50%가 안 됐어. 그런데 20년도 안 돼서 2024년이 되니까 다 100%를 넘어섰어. 한 십몇 년 사이에. 10년 사이. 그럼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이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야.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야 도대체 그 빚을 내 가지고 맨날 전쟁하고 루브르 궁전 짓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당연히 혁명이 일어날 만하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모르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딱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유럽에서 제일 안정적인 나라는 어디죠? 이탈리아입니다. 피그스 국가들이 오히려 더 건전해졌다고. 그렇죠. 건전해졌죠. 예.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아주 견실하게 잘 되고 정치도 안정적이고 지금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방한도 했었는데 지금 벌써 3년째? 예. 처음에는 무슨 이탈리아에서 막 극우 총리를 선택돼서 난리 났었잖아요.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다고 뭐 마크롱 대통령하고도 잘 지내고 뭐 독일하고도 잘 지내고 여러 나라 잘 지내면서 나름대로 잘 꾸려간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07년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는 국가 부채가 105%였어요. 지금 몇 퍼센트냐? 115%나 120% 정도밖에 안 돼요. 늘긴 들었지만 2배씩 늘은 나라에 비하면 아주 건전하게, 타이트하게 잘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뭔가를 끌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그에 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부채가 이만큼 되면은 이제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보면. 그게 10여 년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2011년만 해도 뭐 남유럽 국가들 다 망한다, 뭐 피그스 국가들 다 부도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피그스 국가들은 되게 건전해졌고. 그렇죠. 오히려 당시 되게 건전했던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는 이른바 유럽의 병자로까지 이제 막 불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돌고 도는 이제 사이클이란 말이죠. 유럽이라는 한 작은 동네에서도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 간의 어떤 파워, 힘, 주도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로 끊임없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민주주의의 샘플 케이스는 어디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안정적으로 교체되고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잘 꾸려나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인데 몇 년 사이에 벌써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영원한 거는 절대 없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있듯이 역사 또한 마찬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달러의 패권이 위험하다.
미국의 패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으나 그게 뭐 한 최근 10년, 20년 놓고 보면은 그 말이 틀렸네 맞았네 논쟁도 맞지만 네. 이걸 또 그럼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지켜볼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네.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30년 전쟁을 꾀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벌어졌던 예. 종교 전쟁이었죠. 신교와 구교가 이제 붙었던. 그러면서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났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종교와 이제 국가가 분리되고 주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 현대 어떤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유럽이 발전하기 시작을 해. 우리는 딱 이렇게 배우고 끝납니다.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이제 현대 사회, 근대 사회의 기틀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21세기 지정학 이 책을 보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때서부터 참화, 파멸의 시작이에요. 왜? 유럽이라는 나라가 30년 동안 지지고 볶으면서 자기들끼리 군사력을 늘리고 네. 땅 따먹기를 해오고 격렬하게 맞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디도 밖에 나가서 밖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그 당시에는 교역을 하던 상대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행위들을 시작을 한 거죠. 묘하게 겹쳐요. 유럽이 자기들이 맨날 지지고 볶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싸워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니까 평화 시대로 가면 싸운다고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무기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밖으로 이 에너지를 분출시키면서 내부의 안정을 계속 도모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항해 시대고 제국주의, 뭐 여러 가지 식민주의,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보면은.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는 이제 발산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한정된 에너지 때문에 안에서 싸울 때는 밖에서 못 싸우고. 그렇죠. 이게 또 역사적으로 반복이 그러니까 이제 한 되고요. 지역의 안정이 다른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동이라는 지역이 이제 서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제 예, 그런 동네가 우리는 인식이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지역에 정말 누군가 나타나서 안정화를 꾀하고 세력들이 이제 서로가 공존하는 거에 대해 인정하고 정말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네. 생각하면 다른 지금 데서 터지나요? 중동 국가 정도 수준일까?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훨씬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동 사이에서 평화로워지면 예. 중동이 이제 다른 곳으로 곳으로 눈을 돌릴 가서 수도 예,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몇몇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지역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무조건 잘 됐다라고 박수치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불운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의 불운은 다른 지역의 또 행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게 오히려 또 평화를 지켜가는 또 그 와중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유럽이란 나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지지고 볶고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특히나 20세기 들어와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그에 비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저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에 네. 있다 보니까 네. 선택적으로 내가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고 전쟁하기 싫으면 전쟁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죽고 죽이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남북전쟁 빼고 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직도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현재네요. 요즘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바라봤을 때 보통 이제 유럽의 옛날 전통적인 강대국과 미국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구한말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영토적 욕심이 없으니까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원체 땅도 넓고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 시절에는 거기는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아니었고 네. 그렇죠. 뭔가 미국이 침략을 해서 남의 땅을 빼앗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죠, 현재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착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뭔가 예외적으로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랬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필요에 의해서나 다른 방식을 택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아프리카를 아프리카나 인도나 여기를 쪼개먹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네. 갔던 거죠. 인도도 원래 프랑스와 영국 뭐 이런 나라에 섞여 있다가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밀어내고 점령한 거고. 네. 아프리카도 이제 보면은 막 잘라먹고 그렇죠. 갔죠. 미국은 그 사이에 뭐 했냐? 서부로 가면서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서양 건너에서 미국이라는 이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식민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대륙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부 식민지화를 통해서 귀결이 달랐던 것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다른 나라는 명백하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식민주의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거고 미국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한 나라를 만들었고 어찌됐든 다 똑같은 시민권자로 다 한 보자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때 어떤 뭐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원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탄압이라든지 압박 이런 것들은 그냥 에피소드로 지나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았다. 전문용어로 그놈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그 영토 하나가 웬만한 대륙에서 대륙이죠. 수십 개의 나라가 들어갈 만한.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에너지를 자기들 땅에서 쏟아붓고 있는데 굳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 가서 멀리 이 무슨 식민지를 만들겠다?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했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스페인 힘이 빠진 스페인을 두들겨 패가지고 뭐 쿠바, 필리핀 이런 동네를 이제 걷어내기는 맞아요. 하겠지만 네. 사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해외의 어떤 영토들이 사활적 이익에 걸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또 미국이라는 땅이 참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자원도 많고 신기하게 뭐만 파면은 뭐가 또 나오고 네, 이제 굶주릴 때쯤 뭐가 또 한번 빵빵 터져주고.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안에서 고갈이라는 걸 느끼게 될 쯤 또 눈을 또 밖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뭐 결론도 될 수 있지 그렇게 않을까요?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뭐 무신론자긴 합니다만 신이 있다면 좀 편애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편해. 네, 편애. 뭐 미국도 그렇고 네. 알라시는 사우디가 그 나라 그 종교의 발원지는 좀 뭐 발원지까지는 아니지만 예. 자관 파워 있는 국가들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생각해 보면 땅 파면 뭐든지 다 나옵니다. 우리는 땅 파면 돈 나오냐? 딱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흙 나오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땅 파면 뭐든지 나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정말 대표적이고. 아니 거기는 무슨 뭐 리튬도 나오고. 근데 다 있어요. 그렇죠. 예. 2차 전지 시대에 뭐 리튬 부족하다는데 어디 했는데 리튬이 나왔다. 다 있어요. 미국은 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없는 게 몇 개 있죠. 미국이 다이소네요. 예. 없는 게 이제 보면은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예. 구리 같은 경우는 근데 남미 쪽에. 남미에 가면 칠레에 가면은 넘치게 쌓여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우리는 요즘에 미국이 왜 저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럴까? 이해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야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책 뒷편에 가면은 이제 미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 많이 나오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라보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또 완전히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예요. 땅 파면 뭐든지 나와요. 네네. 그리고 양쪽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물론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메리카 대륙만 잘 커버를 하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서반구 뭐 그렇죠. 이런 웨스트 헤미스피어. 이 서반구라는 표현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낯선 표현인데 낯설죠. 북반구, 남반구는 북반구, 들어가서 남반구는 딱 상식적으로 쉽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렇게 적도로 딱 잘라가지고 위쪽, 남쪽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서반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서쪽이 어디야? 어디를 잘라야 돼? 이렇게 보는데 서반구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영도잖아요.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동경. 유럽의 서쪽. 예,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잖아요. 네. 대서양 쪽으로 나가면. 네. 서경 20도. 그러니까 대서양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선이 이렇게 쭉 그어집니다. 쭉 그어지면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에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대서양이 있고 예. 그 옆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딱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서반구예요. 서반구. 기본적으로. 여기는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반구라고 부르는 동네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 카리브해 섬나라, 그리고 저 북쪽에 가면 뭐가 있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뜨거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안전한 곳이야. 유럽 애들이 손을 떼면. 그런데 누군가 외적에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 주변 지역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저 북쪽에서부터의 위험은 어디서부터 막아야 되냐? 그린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고.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은 바다에서 막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제일 바깥쪽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쿠바 이런 지역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안전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문제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롱터미즘 시각으로도 봐야 하겠고 이제 5,000년 문명사를 통해서도 봐야 하겠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미생 아닙니까? 네.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린란드 저게 그렇게 필요한가?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일기 때 2018년 때부터 뭐 그린란드 엄청 세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한 번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훨씬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NSS라고 하는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걸 보면 미국이
원래는 그전에도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면 뭐 전 세계는 이래서 중요하고 내가 이래서 전 세계가 다 내 영역권이에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NSS에 보면은 미국은 딱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지역은 서반구, 웨스트 헤미스피어. 두 번째는 인도 태평양 지역. 그 다음서부터는 나몰라라예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딱 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린란드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와 만약에 미국이 핵전쟁을 벌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러시아가 이쪽에 있고 예. 미국이 저쪽에 있는 지도를 우리는 좀 좌우로 보는 데 익숙하죠. 그렇죠. 지도를. 예. 예. 그러면 당연히 미사일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벌이면 북극을 사이에 네,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짧아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지구본으로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구본 연구소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평면 지도가 그래서 아니라. 미국 국방부에는 항상 북극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핵심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러시아와 미국은 사이에 캐나다를 끼고 이렇게 있는 이웃이에요. 가깝죠. 가깝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봤을 때 그린란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우리가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싶어.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있고 싶어. 라는 욕구가 들면 아, 여기를 딱 잡아놓으면 입구를 확실하게 틀어막는 거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라고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미국이 바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독일도 더 이상 그쪽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책과는 좀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우리나라에 왔었죠. 에이펙 회담 때. 그다음에 사실 에이펙 때 뭐 경제도 있었지만 김해공항에서 중요한 회담을 했었죠.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내린 결론은 뭐죠? 1년간 휴전. 1년이면 그러면은 휴전. 올해 2026년 10월 31일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게 또 공교롭게도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 우리 생각보다는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중국이 양보한 거는 미국산 콩 사줄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속 다 지켰어요. 얼마 전에. 네. 예, 약속한 양 다 샀어요? 국영업체들 동원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샀어요. 미국이 양보한 건 뭐냐? 미국이 양보한 거는 원래 산업안보국, BIS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되게 무서운 기관입니다. 여기가 해외 업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이제 선정하는 곳인데 중국 업체들 원래 5천 개를 제재 대상으로 놓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2만 개로 넓혔어요. 자회사까지 포함시켜서. 네. 그런데 이거를 딱 2달 만에 미국이 손을 빼서 다시 5천 개로 줄였어요. 왜 그랬냐? 이걸 미국이 작년 9월 달에 이 카드를 꺼내니까 중국이 꺼내들은 카드가 잘 아시는 히토류 카드죠. 네. 미국이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손을 뺀 거죠. 그래서 타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히토류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히토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 끝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호주 총리 초청해가지고 하자 해서 지금 호주 대륙에서 뭔가를 같이 해보자. 광물.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호주에는 경 히토류는 많은데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한 중 히토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 히토류는 어디 맞냐? 대부분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많습니다. 뭐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영향권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쿠바, 그린란드,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그 중에 하나.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원유에 가려져가지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반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힘을 키우고 다른 나라와 관심 끊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고 싶어. 그래도 힘이 있어야 상대방을 때려눕히면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약점을 커버를 해야 돼요. 빨리. 그렇죠. 그런데 미국 대륙에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부담을 짊어지기 싫은 거죠. 대규모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방사성 물질 누출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일단은 대등한 관계인 호주. 자기들이 힘으로 뭔가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린란드.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운이 좋으면 쿠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리는 여러 지역들은 엄밀히 말하면 히토류와 서반구라는 이 카테고리에 대부분 다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안보를 위해서고. 뭐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의 또 번영을 위해서 하나 둘씩 그 주춧돌을 놓는 단계에 있고 물론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거칠기는 합니다만 그냥 막무가내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한 거는 그 NSS라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느낀 거는 야, 이런 식의 노골적 표현은 없었을 거야. 유럽 너희들은 우리랑 너무 다른 나라가 됐어. 우리가 생각하는 옳지 않은 가치로 가고 있으니까 니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더 이상 너희랑 안 해.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너희들을 그냥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바꿔놓을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동에 대해서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얘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떠나는 곳은 이제 아비규환이 될까? 그죠. 뭐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인데 네. 그러면 서방구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에는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역사를 봐라. 각 지역에서 알아서 나름대로의 질서와 나름대로의 규칙이 통용이 됐어. 그 과정이 물론 아주 매끄럽고 뭐 모두가 행복한 만족시키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평화로움이 있었고 각기 다른 가치관과 질서들이 서로 있으면서 질서를 찾아갔고 그 속에서 어디선가는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어떤 것은 인권이라는 가치가 또 등장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마치 미국이 손을 떼면 모든 지역들이 한순간에 다 약육강식의 정글로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냐. 인류는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 알아서 잘 살아왔던 긴 역사가 훨씬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골목을 다 장악하지 않아도 골목마다 저마다 뭐 골목 대장이 나올 수도 뭐 있고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저랑 이 저자랑 생각이 달라요. 이 저자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멀티플렉스 국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상영관이잖아. 이 영화도 있고 저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로코도 있고 뭐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의 다양한 질서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봐야지 특정 질서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다 아비규환으로 바뀔 거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멀티플렉스 국제 질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가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라는 나라는 제일 오래된 문명의 걸 가진 나라고 이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위에서 가로막혀 있고 이쪽에서는 인도양으로 이제 막혀 있잖아요. 거의 대륙이죠, 하나에. 그렇죠, 인도도 하나에. 예. 그러니까 인도는 그 자체 덩치와 인구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향권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로서는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인도가 주도권을 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인도가 적당하게 잘 다스려 왔던 옛날의 역사들이 있고 그게 막 인도가 강압적인 질서를 하지 않고 서로가 다 이익을 보면서 했던 많은 역사들이 존재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 자체가 무슨 문제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지역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속에서 실패도 했지만 성과를 거둔 것도 많은데 서구, 유럽과 미국의 눈에 들지 않고 유럽과 미국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들이 이제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든지 죄악시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게 왜 대국의 관점에서 대국의 마인드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의 이제 학자분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도에 사는 사람 시각으로 보지 말고 뭐 대륙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도 역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 우리는 뭐 가난한 나라 그러지만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저 네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리랑카 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영향권, 중동과에도 또 보면 밀접한 관계, 충분히 자기들의 영역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한 권역들이 이제 다시 힘을 찾아가는 시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러시아는 우리의 영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중국은 우리의 영역을 위해서 대만을, 미국은 우리의 영역을 위해서 그린란드를. 그러면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는 글쎄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은. 진짜 관점이 다르네요. 네,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번에 그 이란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수백 명이네, 수천 명이네, 수만 기본적으로 명이네. 이제 뭐 10,000명 단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사망자가 일어났는데 왜 미국이 지금 기회는 찬스다. 이란을 이제 침공을 하고 인권도 지켜주면서 눈에 가시였던 정권도 교체시켜버릴 수 있는 찬스인데 왜 안 들어갈까에 대한 막 그런 의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죠. 네, 근데 시각으로 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이미 그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은 거예요. 굳이 내가 지금 거기 들어가서 내 기본 방침을 어지럽히거나 더 혼란을 유발하기 싫었던 거죠. 제가 보긴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얻을 게 과연 뭐지? 얻을 게 뭘까요? 미국은 이라크에서 처절한 실패를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반구, 아태 지역,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곳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니들이 이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미국을 말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으면 이란은 누굴 치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걸 몽땅 다 쏟아부어서 이스라엘을 때리겠죠. 예, 같이 지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난 12일 동안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뭐 어떻든 간에 방공미사일을 총동원 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고 유럽도 도와주고 해서 한 90% 이상은 요격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꽤 큰 피해를 입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도 재정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그 무기고 채웠을까요? 6개월 만에? 그때 많이 투여했던 거. 못 채웠죠. 당연히 못 채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을 한 대 치면 이란은 이제 총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미국은 못 때리니까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제발 우리가 준비 안 됐어. 물론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공작을 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냥 저 상태로만 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진짜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발을 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인구 적고 핵무기는 가지고 있으나 근데 그동안의 분석은 미국이 발을 쉽게 못 떼게 네. 이스라엘이 계속 그래서 중동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나 모르겠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요. 만약에 개입했다면 달라졌겠지만 개입을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전이랑 달랐던 게 이란 내에서 시위를 하면서 하메네이 사진에다가 이렇게 불 붙여갖고 여성분들이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지금 남았고 예. 미국이 이제 들어와 달라. 트럼프여 도와달라. 이런 식의 구호도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른 그러니까 척했단 이제 말이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실체를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하메네이의 그 사진에 담배를 불 붙이는 여성의 예, 모습은 이란 안이 아니고 아마 캐나다에서 촬영됐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이란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이란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이란 내부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란과 우리를 이제 병치시키면 그런 식이죠.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시위를 해요. 야, 박정희 시대가 좋았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업도 갖고 쉽게 취직도 하고 집도 살 수 있었고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빨리 우리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나. 아이씨, 니들이 겪어봤어? 막 이럴 수 있겠죠. 이란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전에 하메네이 팔레비 국왕 시절에 여러 가지 엄혹한 그 강압적인 통치를 겪었던 사람한테는 무슨 말도 안 하는 소리야. 아무리 지금 이슬람 공화국이 안 좋고 해도 그때보다는 나아. 민주적이고 자유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무슨 않았어요. 민주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어요. 그냥 사법경찰이라든지 자기 겉보기로 군대로 몇몇 지역들만 이렇게 잘 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경험했던 기성세대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79년에 20대였으면 지금 이제 60대를 훨씬 넘으셨겠죠.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 안 차는 소리인 거죠. 그 팔라비 왕조 그 엄혹했던 시절이 니들이 알아? 막 니들이 이렇게. 알아? 라고 하지만 지금 젊은 20대, 10대, 20대 초반에서는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지만 직장은 없고 혁명 세력의 이제 그 자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지내고 좋은 일자리 다 가져갖고 돈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세대 단층선이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니들이 그 시대를 한번 살아봐야 알지. 라고 우리는 쉽게 또 청년층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청년들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보면은 그 시절에는 야 뭐 강남의 아파트 얼마밖에 안 했던 것 같고 누구든지 막 다 취직했었고 왜 우리는 그거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란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이제 추억하는 뭐 추억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젊은이들의 그 외침 생각해보면 되게 멀어 보이는데 아까 그 70년대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빗대서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현실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21세기 지정학이라는 이 책을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을 미국, 유럽이라는 서구가 어느 날 계몽 정신에 의해서 딱 각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쫙 방향을 몰고 나오고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어쨌건 큰 틀에서 보면 서구라는 유럽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더 웨스트라고 하는 서방이 이것을 끌고 나갔고 세계 질서를 만들어 왔고 여기까지 왔어. 번영을 누렸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흔들거리고 위협을 받으니까 전 세계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일만 남았어. 라고 볼 것이냐라는 질문인 거죠. 결국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훨씬 안 그럴 수도 있다. 세상을 어둡게 보면은 결국 우리한테는 어두운 미래가 찾아오는 것처럼
그 속에서 과거에서의 봤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못 살려? 제3세계 국가들은 왜 스스로를 뭘 못한다고 생각해? 과거에는 훨씬 더 양호하고 평등하고 균형 잡힌 어떤 세상을 운영해봤던 경험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되게 도발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좀 생소할 수도 있겠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생겨가면서도. 어떻든 간에 인도 사람들은 다르다. 이게 인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힘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역사도 그렇고 지정학도 그렇고 맨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더 넓은 시야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렇죠. 만들어 가야겠네요. 저 어떻든 보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을 받고 있죠. 예전 같으면은 도대체 중동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뭐 잘해봐야 BBC. 단방향으로만 단방향으로만 막 유럽과 미국의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을 맞아요.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손품만 팔아보면 얼마든지 언어를 몰라도 다 쉽게 뭐 AI나 번역기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결국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어떤 시선이 한 방향, 과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냥 속된 말로 개발의 편자죠. 그런 도구들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약간 저 옆으로 빠집니다만 또 지금은 우리가 그린란드 이번 이슈 때문에 지구본을 이제 위에서 쳐다보는 연습을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시각에서 미국의 시각에서 이제 그린란드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러시아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 건지, 그렇죠. 유럽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 건지.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재미나네요. 가치관들이 많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이제 변화 어떤 일회성 에피소드는 아닐 것이다. 예. 라고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린란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패턴들이 정착을 할 것 같고 근데 그 샘플들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중해 상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영국군 공군기지가 있어요. 예. 여기는 영국령이에요. 그냥 기지인데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국이 철수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았던 것처럼 지금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1951년에 체결한 조약 때문에 미국은 그린란드 어디든 기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기지에 대해서 면책 특권도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미군 기지처럼. 그러니까 예. 미군 기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군 기지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이걸 그냥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 정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 뭐 다보스 포럼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관세라든지 무력보다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자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있고. 이야기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준다 그랬겠죠.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겠죠.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겠죠. 근데 땅 전체를 가져가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이 대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옛날 그 조약상에 있는 것처럼 거기 몇 군데 우리가 이렇게 주둔만. 주둔하고 기지하고 너희들 지켜주고 이렇게 하고 그럼 유럽이 막 고맙다고 하겠네요. 그냥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관세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45% 물린다고 했다. 15%가 막 물리니까 아유 와, 우리 잘 됐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지난 1년 동안 그러게요.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왔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 책을 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또 이런 속에서 기회를 잘 잡아 나갈 거야 라는 근자감.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응에는 탁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뭐 오픈 AI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국 구독자를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쓴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슨 원천 기술을 개발하거나 무슨 새로운 뭔가를 해보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단지 우리가 양적으로 그걸 넓히고 우리가 생활 속에 체화시키고 그걸 당연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과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겠다라고 했던 이제 그러한 결과였던 것처럼 지금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리는 또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이 21세기 재정학이라는 두꺼운 역사 한참 보고 있으면 내가 막 왜 아프리카 역사를 봐야 되지? 하지만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고 나면 지금 21세기 2026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눈앞에 보고 있으면 야, 이 정도 힘이 있고 이 정도 번영을 누리고 있고 이 정도 자산이 있고 우리가 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세상을 봐야 되지? 어떻게 보면 흔드는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강해질 때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거래량 늘어나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기회일지도 몰라요.
안정성 속에서의 우리가 따박따박 박스권에서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수익을 네. 벌어오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이제 변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면 완전히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죠. 잘못하면 쪽박, 잘하면 대박인 상황인데 기회도 있고. 대한민국은 원래 이제 도박의 민족이죠. 보면 또 배팅의 민족이고 역시 그 책이라는 게 저도 이제 굉장히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일단 겁부터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다시 읽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책을 자관 다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이야기는 보기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뒤로 그래요? 제껴놓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관심 있을 만한 뭐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도 볼 거야. 근데 보다 보면 앞이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한 장씩 이렇게 봐도 충분히 다 연결이 되고 나는 딴 건 필요 없고 미국이 중요해. 저 뒤에 있는 하얀 마을 미국을 보겠어. 그러면 그 미국이라는 것들만 쭉 봐도 이 저자의 생각,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다.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책이란 것은 어차피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때 재미없는 거 막 넘기면서 넘어가잖아요. 네. 유튜브보단 책이 훨씬 넘기기 쉽습니다. 거기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책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그게 죄스러운 거예요. 전혀. 그러시면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시면 컨텐츠를 제대로 소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압감만 느끼고. 물론 저는 이 책을 꽤 고생을 해서 다 번역을 했습니다만 저는 책을 번역을 했을 따름이고 이 책을 통해서 얻어가는 건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관심이 있으면 저 뒤쪽에 있는 멀티플렉스 세계 질서와 관련된 사항만 보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원래 이랬었던 나라인가? 그러면 미국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보든지 도대체 인도는 뭐 믿고 저렇게 맨날 미국한테도 개기고 중국한테도 개기고 그러고 있나? 그러면 인도의 아쇼카 국왕부터 시작해서 이 평화로운 인도양을 만들었던 어떤 그 시대만 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재밌는 것부터 골라만 봐도 충분한 책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전에 세계지리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이 최준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재밌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제 관심과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을 텐데. 그래 봐야 이제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은 안 됐을 거고요. 그런 말씀을. 진짜 뭔가 관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고 또 그런 역자로서의 또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점점 더 제3세계 출신들이 쓰는 책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점점 소개되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라는 힘은 크고 넓다. 이 저자도 왜 영어로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의 책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을 도구로 선택해서 썼겠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영어라는 이 테이블 위에서 얹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물론 번역기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영어라는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21세기 지정학 번역가로서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